안녕하세요. 딸바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책 어쩌면 이상한 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한국역서장애인연합 대표님이신 박혜경 선생님과 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계시는 오남정 선생님과 함께 오늘 책 이야기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맺는 몸이고요. 그래서 양육과 또 활동 보조 그리고 무대에 오르시는 연기를 하는 삶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양육이고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어머니께서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난번 일부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이 더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장애가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여성 장애인들은 저보다는 다 능력들이 뛰어난지 다 비장애인 남편들을 만나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저보다 헐 장애가 심한 남편분을 만나서 살고는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제 아이를 갖고 그리고 목발을 양쪽에 짚으니까 항상 이게 넘어지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이 아이를 10달 내내 잘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유산의 그런 걱정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나 나와 같은 장애를 가졌으면 어떡하지? 사실 소아마비 장애는 유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장애는 유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나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이면 어떡하지? 아빠도 소아마비고 나도 소아마비인데 그랬을 때 내가 이 아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사실은 엄마와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쌍둥이 딸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삶을 보면서 그 엄마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내 딸들은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더라. 전문직에서 근무를 하고 프로포즈를 내고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난 지금도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이 안에서 나는 세상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이를 낳고 봤을 때 장애인이 아니네. 첫 번째 감사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이 아이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제대로. 근데 애를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서 모든 여성 장애인은 사실 거의 제왕절개를 많이 해요. 자연분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소아마비가 오른쪽이 불편하다 보니까 산도가 애가 나오는 입구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다 보면 애 머리가 걸려서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딱 데리고 왔는데 목욕시키는 것부터 장벽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집들은 문지방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라도 뭐 빌라라도. 근데 신랑이 멀쩡했으면 목욕다라를 들어서 안방에 갖다 주고 씻고 물 버려주고 뒷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신랑도 나보다 장애가 더 심하니까 아이 보고 있어? 이러면서 목욕달에 물을 채워와서 욕실에서부터 문지방을 통통통 넘어와서 그리고 어떤 때 욕실에서 애를 목욕을 시킨다 그러면 아이를 수건에 눕혀서 문지방을 통통통 넘겨다니면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을 딱 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는 없겠구나. 왜냐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순간 내가 이 아이는 못 키울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감사하게 나는 그래도 이제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 아이를 키워줬고 둘째 아이가 낳았을 때도 친정 엄마가 그때는 아예 자연스럽게 일주일 만에 우리 엄마가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아예 그전에는 우리 딸을 나한테 맡겨서 우리 집에 보냈다면 이제는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친정집으로 딱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를 만나고 뭐 이제 이런 류의 삶을 살다가 7살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처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7살이 된 아이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나는 지켜본 적도 없고 이 아이가 첫걸음 떼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사실 여성장애인이 자기 장애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모성권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모성권 안에 양육도 내가 그런 권리도 찾을 수 없는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참 네 아이가 뒤집는 것도 못 보고 걷는 것도 못 먹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애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자격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내가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여성분은 자기 갖고 있는 희귀병 똑같은 질환에 쌍둥이 딸이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전 처음에 딸을 혼자 키웠다 그러길래 남편이 떠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사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무책임한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아이들을 여자 혼자 장애가 있는 중증 여성이 야 대단하다. 이 아이 나 같으면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시설에 보내지 않았을까? 나보다 좀 더 나은 부모를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장애가 있어서 입양이 안 됐겠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면 사실 이 책을 읽었어요. 되게 여기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이입하기가 어려웠던 게 양육 부분이나 노동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상상하기가 어려운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그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제일 이입하기 어려우면서 봤던 부분인 것 같고, 또 전 이 부분이 이 아이들을 되게 잘 키우는데 되게 전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마로서의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이랑 상관없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싶은 그런 것도 좀 느껴졌고, 좀 그냥 어려웠던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격 있는 엄마. 그냥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장애가 있지만 니들은 정말 장애와 상관없이 멋지게 키웠어. 그리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누구보다 깨끗하게 머리를 따서 보내고 항상 누구보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랬다. 그게 자기한테는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인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여기서 노출이 안 됐지만 저는 풍족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없고 내가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제가 지역에 있는 대표를 한 7년 할 때 제가 그 안에서 여성장애인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났을 때 제가 추모 음악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난 엄마한테 자랑할 게 2개가 있는데 1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야,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그랬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인데?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그랬냐면, 첫째는 엄마가 여성장애인 연대 대표인 게 자랑스러워요. 둘째는 엄마가 이 합창단의 단장이고 같이 노래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러는 거. 근데 우리 아이가 세 번째는 엄마가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가 그래, 내가 새끼라서 뭘 못하겠냐. 그래, 엄마 공부할게.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석사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석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박사는 꿈도 안 꿨어요. 내가 뭐 박사까지 해. 근데 그래, 내 아이가 나한테 원하잖아. 흔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고 아이는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내 아이가 장애인 엄마 박혜경이 아니라 그냥 우리 멋진 엄마 박혜경의 엄마로 좀 이렇게 아이한테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누구보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분도 보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장애인임에도 나와 같은 장애가 분명히 죄책감이 될 것 같아요. 유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아이한테 엄마가 너희한테 장애는 줬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최선의 엄마로서의 노력을 하게 하는 부분이 이 엄마의 자긍심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내 새끼한테 내 장애를 유전을 시켰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살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한테 아마 강하게 트레이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가 이제 뭐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볼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엄마로서 반성을 한 게 뭐였냐면, 나는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아이한테 장애인 엄마가 아닌 그냥 멋진 엄마가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나도 모르는 잣대 안에다 가둬놓고 키운 거예요. 뭐라 했냐면, 야,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니까 엄마 아빠 부끄럽게 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부모 가정의 아이한테 야, 저게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래. 할머니가 키운 애한테 야, 저 할머니가 키웠어 그래. 이런 얘기 듣고 싫은 거야.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한테 엄마 아빠 부끄럽게 하지 마. 그런 얘기를 너무 달고 살았어요. 식당에 가서 아이가 그 나이에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녀도 되는데도 안 돼. 가만히 앉아있어. 엄마 아빠 부끄럽게 하지 마. 사람들 쳐다봐.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게 소극적이고 유하고 기가 죽어있는 배려심이 너무 넘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 어떻든 이번에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아이들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착한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닌데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정말 기를 죽이고 그리고 엄마한테 폐가 되지 않는 아이로만 키운 건 아닐까. 그러니까 장애인의 가족의 아이들을 보면 또래 아이들보다 철이 너무 빨리 들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장애인 부모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5살 됐을 때 동생이 3살이 됐는데 얘가 차에서 잠을 자면서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 안 자는 거야. 큰딸이. 너 왜 안 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동생을 업고 내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은 하고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또 한편 부모로서는 되게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읽으면서 저는 엄마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느꼈어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던 마음,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야 너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욱박지르던 그런 미안함,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 저는 사실은 이 엄마라는 얘기는 그 아무리 그 자기 자리에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잘난 여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가장 약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생각. 근데 장애를 가진 여성이 엄마가 되고 그 엄마란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내 장애로 인해서 아이가 혹시나 기가 죽진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내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더 괴롭히듯이 달달 볶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 부분을 내가 언제 장애를 받아들였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 앞에서는 그 장애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아주지 못하고 업어주지 못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미안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장애를 받아들였다가도 부모가 되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상황을 그렇죠. 마주한다는 더 거죠. 어렵지.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아이한테 장애인 부모로서 못 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잘 커줬지만, 근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는 여성 장애인들은 이 아이한테 죄인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장애인이라. 엄마가 장애인이라 이것도 못 해주고, 엄마가 네가 원하는 것도 못 사주고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를 하대하는 거야.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래서 친구들 놀림 당했잖아. 엄마가 나 뭐 흔히 말하는 비싼 운동화 안 사줘서 내가 이런 신발 신고 가는데 엄마가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엄마한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게 제 예를 잠깐 들면, 우리 아이들하고 어릴 때 이렇게 마트를 갔다 오는데 저희 아이들이 없으면 사실 저는 마트 못 가요. 아이들이 들어줘야지 가지. 그리고 마트는 워낙 넓어서 우리 아이가 휠체어를 밀어줘야지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왔는데 이제 집에다 짐을 실어놔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좋았겠어. 아빠가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지가 내리기 싫은 거야. 이제 힘든 거야. 근데 그때 우리 딸이 딱 그러는 거야. 야, 엄마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조용히 가방이나 들고 내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순간 나는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딸이 딱 그렇게 쳐주니까 감사한 거야. 야, 누나 말 들었지? 야, 엄마도 장동건 같은 아들과 김태희 같은 딸을 원했어.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 상황을 딱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쿵쿵 심장을 내려앉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애를 또 내 아이의 이 삶을 내 아이한테 내가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물려주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더 큰 죄인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 장애를 물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장애인 게 아이한테 또 하나의 핸디캡이 될까 봐 겁이 나는데,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장애를 그대로 물려주고 또 자기가 장애인이고 이런 것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 그냥 장애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일단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힘들어요 진짜로. 이걸, 아기 때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아이를 낳아도 사실은 사는 우울증이 오고 둘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서로 이게 인형을 갖고 목욕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바둥거리는 애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떨어뜨리면 금방 다칠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장애는 사실은 자세도 안 나오고 그 아이를 수유한다고 준비를 해도 수유 자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도 업고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 아들이 아프면 막 업고 뛰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목발 짚고 힐 주고 따라가. 그러면 의사쌤이 애가 막 조그만 애가 요만한 애가 막 뛰어갖고 들어오면 부모님 어디 계셔? 그러면 부모님 뒤에 따라가요. 이러면 엄마 아빠 목발 짚고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바라보던 눈빛, 그것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애 여성분들은 많이 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포기하죠. 그러고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사이트에 보면 모성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것과도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죠. 될 것 같아서 모성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모성권이라는 게 누구든지 엄마가 될 권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입을 딱 열었을 때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울림과 떨림은 내가 또 다른 성을 갖게 되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또 갖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여성과 여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엄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되는 순간 나는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당하고 그리고 낙태를 강제로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란 이유로 생리한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리고 내가 둘째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의사쌤이 또 임신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또 임신에 관계된 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고 사실 그게 모성권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결혼해서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당신 장애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육아도우미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가사도우미를 보내주고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활동보조를 보내줘서 당신이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양육을 못하는 부분을 제도적인 부분에서 다 케어를 해준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모성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런 공백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모성권을 찾겠다고 외치는 거야. 우리도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엄마 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여성 장애인들은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아이가 장애인이면 어떡하죠? 그리고 내 아이가 나중에 나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엄마 때문이야 하고 그런 류의 답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이 아이를 얘기하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두려운 거야. 나의 삶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 정체성을 또 만들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모성권은 여성 장애인이 무조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모성권이 보장이 됐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의존만 받고 도움만 받던 사람이었다면 엄마가 되면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그 아이를 뒷받침해주는 그루터기 나무가 될 준비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모성권을 방해하는 가장 큰 통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근데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그 리서치와 설문을 한번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다 그러면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90%가 반대를 했어요. 비장애인들이. 680명을 장애인이 대상으로 아이를 했는데 낳겠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어. 근데 680명 중에 90%가 반대를 했는데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장애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을 줘야 된다면 당신은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또 90%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상반된 거야. 낳으면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설문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가족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잠을 이렇게 자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놀러 오셔서 엄마랑 둘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냐면 이제 욕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전현이 평생 너의 등골을 빼먹을 건데 니보다 빨리 죽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을 딱 듣는데 잠을 안 자면서도 이거를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거죠.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오는 게 싫은 거지. 근데 지금 가만히 내가 이제 엄마가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내 딸이 보이는 거야. 제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구나. 저런 손녀딸이 태어나서.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다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사춘기 때 나는 그 말이 너무 야속한 거야. 엄마 등골 빼먹는 정말 나쁜 장애인 여자애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또 엄마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모르겠어요. 여성 장애인이 엄마가 되는 게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여자가 그리고 생산의 주체일 수 있는 자기 결정에 의해서 아이 엄마가 되고 그건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져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리가 장애로 인해서 차단이 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차단이 안 되게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주면 그리고 만약에 나같이 친정엄마가 아닌 그걸 나라에서 키워줄 수 있는 제도화만 된다면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그 지원이 장애인 가정 아이들보다 훨 많아요.
뭐 비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장애인 가정의 아이들도 문제 행동이 되게 많아. 왜냐면 자기가 받지 못한 충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여가 있고 그리고 내 부모가 장애인임으로 인해서 내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원망스러움이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원망스러움과 내 부모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장애인인 걸로 인한 그리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가진 부모는 아이들을 부려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부부가 양자를 드리겠다 입양을 하겠다면 자격이 안 돼요. 흔히 말하면 이거지. 니들이 어떻게 네 몸이나 잘 건사하지. 그것도 어찌 보면 그들이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성권을 막는 거잖아. 부성권을 막는 거고. 근데 그런 사회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장애인은 돌봄을 받는 몸이지 돌볼 수 있는 몸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보면 여성들이 실제로 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 노동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돌봄을 받기도 하지만 돌보는 주체로의 사람으로는 많이 주목받지 않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어받는 주체만 되는 거예요. 네. 늘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걸어갈 때 누군가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뭐 이런 류의 근데 사실은 걸을 때 가방 들을 수 있거든요. 힘은 들겠죠. 근데 그거를 당연시처럼 이 책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 한 구절에 저도 이제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아이고 사위도 장애인이고 딸도 장애인인데 살림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엄마도 일주일에 3번 신장투석을 하시고 장애인이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피 한 번 투석하고 4시간 동안 하고 오면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림을 하고 내가 다 해놔. 근데 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와서 딱 보면 집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엄마가 살림을 이렇게 잘 하시나 보다고. 그리고 활동보조 선생님이 저희 집에 파견이 되거든요. 신랑이 더 중증이라 어머 활동보 선생님이 이렇게 살림을 잘하네. 할보 선생님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진 않아. 그냥 청소기만 돌리고 왜냐면 이건 내 살림이니까 주체는 내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내가 했을 거란 생각은 그 누구도 안 하는 거지. 그 인식이 잘못된 거야.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청소도 못하고 왜 못하겠어요. 누군가가 5분에 끝낼 걸 나는 1시간에 걸려서 한다 뿐이겠지. 그리고 누군가가 청소기를 들고 목발을 짚고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기어서 빗자루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못할 거란 청소기 못 돌리니까 청소 못하겠네? 빨래바구니 못 옮기니까 빨래 못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으면 내가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밀면서 세탁기까지 가서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자기들의 기존의 자기들 동선만 생각하는 거지. 청소기를 돌리던 모습과 빨래를 돌릴 때의 모습과 그리고 싱크대에 서서 하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장애를 규정하고 있는지도 이제 양육이나 노동을 하는 모습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 여성도 할 수 있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오남정 선생님은 지금 미혼이신가요 혹시? 네. 그럼 이제 양육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도 아까 시부모님을 만날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또 아이를 양육할 것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그쵸.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그렇죠. 늘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이제 뭐 결혼한 아이가 이제 되고 하면서 더욱 이제 드는 생각이 결혼 생활을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똑같은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가 장애 아이로 태어나진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유전적으로 많은 부분이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요. 막상 그렇지 않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 아이가 혹시 엄마인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면 뭐 학교에 뭐 오는 것을 싫어하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은 아직까지 막연한 두려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대표님처럼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앞날은 어떻게 또 내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그냥 막연한 두려움은 없진 않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항상 걱정이 되고 나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게 되는 걸까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으로도 충분하게 어쩌면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결혼과 출산과 그런 걸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뭐 요런 걱정들은 늘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공감이 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해봐야 돼.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애들은 아니 결혼은 모르겠는데 애는 어떻게 엄마 하는 소리는 들어야 돼. 내가 보니까 그 뭐 모르겠어. 나는 그나마 나를 닮은 아이가 둘이나 있고 그리고 나란 사람을 엄마로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때로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은 있지만 난 그걸 포기하거나 안 하고 싶진 않아 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그거는 당연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불안감은 존재하죠. 근데 이게 장애의 특성상 내성마비를 갖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장애가 더 심해져요. 출산하고 이후에 출산한 이후에. 왜냐면 그 우리가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아이가 낳을 때쯤 되면 뼈가 늘어나잖아요. 여자의 몸이. 그때 이 내성마비를 가진 장애 특성상에 이 뼈가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 강직의 정도나 그리고 쉽게 말해서 뭐 밥숟가락을 아무렇게 뜨던 사람이 애를 낳는 순간 이 자기 손을 못 움직인다는 거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엄마가 되고자 장애가 더 심해지는 걸 알면서도 결혼한 여성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 제 주위에도 내성마비를 갖고 있었는데 첫애 낳았을 때만 해도 걸었는데 둘째 낳고는 휠체어에서 아예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도 그걸 알면서 분명히 사전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렇게 엄마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여성들을 생각할 때 똑같이 노동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돌볼 수 있죠.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고 그 엄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애를 낳으려고 해라는 말은 최소한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 중에도 잠깐 틀린 부분이 뭐냐면 도와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들한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주체가 사회자님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주체를 인정을 해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주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는 몰라. 제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목발이 휙확 날아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나를 막 양쪽 팔을 막 잡고 세워줘.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상상이 되네요. 그럼 나는 더 못 일어나. 왜냐면 제가 한두 번 넘어졌겠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난 나만의 일어나는 방식이 있어.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저 날라간 목발이나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한 이게 과한 친절은 더 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떤 인권 그 장애 인식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중증장애인 남자가 집에서부터 겨우 기어 나가고 휠체어를 타고 힘들게 이제 밖을 나와서 현관문에 열쇠를 딱 잠그는데 열쇠를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열쇠를 떨어뜨려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 이 사람을 다시 문 열고 다시 넣어주고 나가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뭘 도와줘. 물어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나가시는 길입니까? 들어오시는 길입니까?가 먼저고 제가 이거 잠궈 드릴까요?
이게 먼저인데 들어오나 보네? 키 떨어뜨렸네? 쓱 밀어 넣어주고 가버리는 거죠. 의사가 있는 물어봐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그렇거든요.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뭔가 독립적으로는 뭐 할 수 없고 꼭 내가 알아서 해줘야 누군가가 되는, 뭔가 도와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인식하니까 뭔가 나를 대할 때 뭔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배려해야 될 것만 같은 묻지 않고 배려하는. 네 그런 이제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네. 도움이 들어와 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저만큼의 배려나 친절은 필요한 필요하지 사실은 않지만 그것보다도 벌써 앞서서 그들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한할까 봐. 해주세요. 이거 받아주시는 많은 거지. 거구나.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친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가면서 오히려. 그럴 거야. 내가 오늘 장애인 한번 도왔잖아.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들이 가진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들은 도움 필요한 사람 이게 너무 갇혀 있으니까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그만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데 뭔가 벌써 앞선 친절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말 못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또 친절로 발생하는 보이지만 그 안에 편견이라고 해야 그쵸. 될까요? 그렇죠. 네.